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조차도 포기한 저주받은 귀한. 제가 죽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것도 당연했습니다.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파출소 내의 경찰들 모두가요. 하지만 이내 곧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고 그가 이곳에 온 이유도 단지 술 취한 행인과의 폭행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새벽녘의 파출소는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나 다름없습니다. 외계인을 봤다는 사람부터 자신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안다는 등 혹은 미혼인 여자, 대통령에게 딸이 있다든가 하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예사로 들려오곤 합니다. 하여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약간 정신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죠. 어르신 조금 놀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술도 안 취하신 것 같은데 그런 섬뜩한 얘긴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저 사람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거잖아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고발하실지 말지만 말해주세요. 네. 그놈은 죽어도 싼 놈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는 파출소의 단골 손님입니다. 게다가 사실 그쯤 저희는 관내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자살 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참이었거든요. 이장건 188cm에 200kg은 좋게 나갈 거구의 소유자이자 악덕 사채업자로 소문난 관내의 골칫덩이였죠. 그런 그가 전날 새벽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단순 실족사였죠. 평소 가난한 시장 상인들의 등을 처먹던 못된 놈이라 잘 죽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그의 죽음 과정에 남은 석연치 않은 의문은 끝내 저희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오지 마라고 했던가, 살려줘라고 했던가,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요 근래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는 축축해 보이고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내 그놈 언젠가 한 번은 벌 받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줄은 몰랐지. 에라 쌤통이다.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를 거요. 돈 몇 푼 빌려주고 원금의 몇 배를 받아내는 데다. 그래 놓고도 제 어미볼 때는 노인들을 두드려 폐기일수였다니까. 주변인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성을 내지르며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거리는 물론이고 차도에도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통에 미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얼마 안가 시장 초입에 있는 7m 높이의 난간에서 투신. 여기까진 사실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자살이었고 CCTV 이송 영상이 그 사실을 뒷받침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7m 높이에서 떨어진 사체의 상태였습니다. 처음은 워낙 거구다 보니 떨어지는 충격에 눈알이 뽑혀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손을 보고 깨달았죠. 뛰어내리기 전에 이미 스스로 제 눈을 뽑은 겁니다. 믿기세요? 마취도 없이 자기 눈을 스스로 뽑았다고요. 눈 부위에 난 상처들 보이시죠? 손톱 자국이에요. 쥐어뜯고 생살에 손가락을 박아 넣어 뽑은 겁니다. 구급대만 10년째지만 이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럼?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놀랬죠. 네. 그게 무슨 마약이요. 깨끗해요. 사망 후 실시한 일체 약물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 나왔습니다. 있는 거라곤 그저 내장 지방과 고도 비만, 당뇨 관련 약 그뿐입니다. 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저희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대체 무얼 보았기에 자기 눈을 뽑고 싶었을까요? 고통? 아니죠. 눈이 뽑혀나가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영화광입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나 아이덴티티 같은 스릴러 영화를 특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 처음엔 취객에게 봉변당해 얻어맞은 부위나 어루만지고 있더니만 그새 우리가 하던 이장건 사망사건을 엿들었구나. 참 나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그냥 장단이나 맞춰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 같습니다. 외롭고 대화가 필요하다.
노인은 맹인인데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은 거리를 배회한 듯 때가 탄 겉옷과 다해진 고리땡 바지, 풀어헤쳐진 머리, 그의 꾀죄죄한 행색이 그의 처지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장건 사망사건 당시의 CCTV라면 이미 몇 번이나 돌려본 뒤였습니다. 민 사람도 잡아 큰 사람도 없는 100% 자살임에 분명했지만 대체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려나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야. 우리 집의 남자라곤 아버지와 삼촌뿐이었지. 지금의 나처럼 맹인인 삼촌. 삼촌은 직업도 없이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았어. 술만 마시면 할아버지를 욕하고 또 아버지를 향해 비겁하다 욕지거리를 했다네. 내 덕에 네가 발 뻗고 자는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 개 잡놈아. 어린 내가 보기에도 삼촌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 집은 어려운 형편이었고 삼촌은 집안의 유일한 골칫덩이였지. 그런 그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식구들을 괴롭히니 왜 안 그렇겠어. 하지만 이상했던 건 아버지도 할머니도 삼촌에겐 이상하리만치 기가 죽어 있었다는 거야. 흡사 꼭 무슨 죄인 같았지. 유일하게 불만을 가졌던 건 엄마와 나뿐이었달까. 그래도 잘 참았지. 삼촌이 난동을 부리고 난 뒤면 내 할머니와 아버지가 엄마에게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과를 했거든. 난 그게 싫었어. 그런 어느 날이었지.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어. 삼촌은 또 집기를 부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말리는 아버지를 때리기까지 했지. 그래도 아버지는 참았어. 친동생인 삼촌이 자신에게 침을 뱉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끝내 문제는 생기고야 말았어. 그날따라 심하게 흥분한 삼촌은 어디서 구했는지 기름을 한 통 구해와 집에 뿌렸어. 그리고 말했지. 이 져줘. 내가 끝내버릴 거야. 끝내버린다고. 아버지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삼촌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어.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지. 그건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어린 내 눈에도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집과 검게 차오른 연기는 무시무시했거든. 정말이지 끔찍한 순간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든 불을 끄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지. 불이 붙은 이발유는 곧장 사방으로 퍼졌고 결국 불을 끄는 것을 포기한 아버지는 나를 잡아 끌었어. 나를 살리겠다는 생각이었지. 굴록대며 밖으로 내던져진 나를 두고 아버지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 나를 살렸으니 그 다음은 엄마 아니면 할머니였겠지. 아버지는 역시나 엄마를 구해냈고 울며 매달리는 내게 말씀하셨어. 삼촌과 할머니를 구해올 테니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하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 아버지의 얼굴도 굳어 있었지.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울며 매달렸지.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지만 소용없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끝내 그 끔찍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 아들인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삼촌만큼은 꼭 살려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걸 끝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하셨지.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나? 절망에 사로잡힌 그 불길 속에서 그 순간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참혹한 불길을 뚫고 말이네. 얼굴은 온통 새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타버렸지만 우린 알 수 있었지. 그가 아버지가 아닌 삼촌이라는 사실을. 그때 나는 보았어. 웃고 있는 삼촌의 얼굴을. 하지만 기쁜 표정은 아니었어. 뭐랄까. 일종의 체념. 삼촌의 허탈한 웃음이 엄마의 절규와 함께 울려 퍼졌지. 그 후 일주일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어. 잿더미가 된 집과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아버지와 할머니의 시신. 두 분은 꼭 끌어안고 있었지. 곧 장례가 시작됐고 가진 게 없던 우린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두 분을 마을 뒤 산 후미진 곳에 묻을 수 있었지. 아버지와 할머니를 묻던 날 그때도 삼촌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 의사는 화상이 심해 계속 술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어. 웃고 울고 삼촌은 완전히 미쳐 있었지. 종일 하는 말이라곤 그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살렸으니 내가 이 더러운 목숨 끊지 못하고 산다. 그 말뿐이었어. 아마도 아버지는 삼촌을 문 앞까지 끄집어낸 후 할머니를 구하려 다시 들어갔던 모양이야. 결국 보다 못한 엄마는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다네. 삼촌을 죽이기로.
야심한 밤, 이장님의 선처로 마을회관에 마련된 조그만 안식처에 끙끙대는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엄마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난 깨어 있었지. 그리고 보았지. 삼촌의 목을 조르는 엄마의 모습을. 엄마는 분노에 차 있었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집을 불태웠으며 남편까지 죽게 만든 원흉을 없애려는 결의의 참모습이었다네. 평소라면 맹인이긴 해도 사내인 삼촌을 당해낼 일이 없겠지만 삼촌은 취한 데다 심한 화상의 후유증으로 몸이 말이 아니었어.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고 보는 게 옳았지. 거칠게 반항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엄마는 귀신처럼 달라붙어 울며 삼촌의 목을 졸랐어. 죽어. 죽어. 너까짓게 왜 살아. 내 남편 잡아먹은 이까짓게 무슨 면목으로 살아. 죽어. 삼촌은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 살아남은 보람이 없잖아 같은 궤배를 늘어놓았지만 엄마는 완강했지. 죽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그제야 삼촌의 손과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어. 난 알았지. 삼촌이 결국 체념했다는 걸 눈이 마주쳤거든. 숨을 거두기 직전 그 짧은 순간에 삼촌의 시선이 나를 향했어. 엄마의 손이 목을 졸라 마지막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 그때는 몰랐지. 단지 아버지의 죽음을 사과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으니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눈빛으로 그렇게 항변했어. 바보 같았지 어렸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할머니도 한 번도 이야기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무얼 말이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어.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거든. 엄마, 저기 하얀 것이 누가 나를 보고 있어. 나를. 헛것이 보였어. 죽은 사람들, 그들이 나를 노려보고 내게 다가와 어른거렸어. 처참한 몰골이었지. 하나같이 썩고 피를 뒤집어 쓴 흉측한 자들 말일세.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그런 모습들 말이야. 엄마는 말했어. 삼촌 때문이다. 엄마는 자신이 삼촌을 죽였기 때문에 내게 병고가 생겼다 믿었어. 나를 다그쳐 끝내 답을 듣고야 말았거든. 그날 삼촌이 죽던 날 내가 잠들지 않았고 또 보고야 말았던 그 진실 말이야. 이후 엄마는 내게 삼촌의 귀신이시였다며 병을 고치려 애썼어. 없는 살림에 굿도하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았지.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네. 오지 마시오. 우리 집 문턱을 밟는 순간부터 신령님이 노하셔서 고함을 지르신다니까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미안하지만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돈이라면 돌려드리겠소. 나도 밥벌이는 해야 할 것 아니오. 어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 도력으론 어찌할 게 아니오. 나무아미탑을 불자의 몸으로 도리는 아니오나 아이의 몸에 신 귀신의 힘이 너무 강해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나무아미탑을 어찌 이 어린 것에게 이런 시련을. 동재라. 덕이 높다는 절과 고승을 찾아가 봤지만 모두 다 고개를 가로저을 뿐 마땅한 대답을 주진 못했어. 모두들 내 안에 깃든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지.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다들 곧 내가 죽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지.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수소문해 끝내 찾아내고야 만 거야. 아직도 기억해. 공신당이란 이름의 허름한 암자였지.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으려 하면 무릇탈이 나게 마련. 초라한 인간의 그릇에 한둥지 샘이 아닌 폭포와 망망대해를 채우려 하니 어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줄기차게 이어진 악연이로구나. 악연이야. 무녀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조상의 업인게야. 욕심이 탈을 부른 거지. 신묘한 법력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할 자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금전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니 그 업이 자자손손 그칠 날이 구나. 아이가 불상타. 제 죄도 아닌 조상의 업으로 이 어린 것이 고통을 받아야 하다니. 글씨 아이 아버지도 그랬을 터. 남편은 아닙니다. 아이 삼촌 그러니까 변의 동생이 형을 대신해 업을 진 동생이라. 형제의 우애가 깊고 또 깊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무거운 굴레를 진단 말인가. 그때였어. 갑자기 엄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지. 미친 놈입니다. 벼락을 맞아 죽을 인간이었어요. 그 짐승 같은 인간이 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망발이냐. 내 집안 장자 계승의 업을 대신 지어준 은인에게 어찌 그런 몹쓸 말을 한단 말이냐. 장자 계승이요. 무녀의 말은 그랬다네. 원 조상 중 한 분이 지니셨던 내세의 법력이 하늘에 닿아 산 자와 죽은 자를 보고 또 그 신통력으로 억울한 이들을 구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지. 덕을 쌓기는커녕 외려 그 힘으로 선량한 자들을 혼에 씌워 죽이고 금전을 취했으며 그 일을 업으로 삼아 나라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과 작단까지 했던 거라네. 하지만 무릇 제 손으로 뿌린 씨는 제 손으로 걷게 되는 법. 결국 그 끝은 참담하여 죽음으로 죄를 갚은 것은 물론 그 업이 대대손손 내려와 내세에 보지 않아야 할 것과 보아선 안 될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삼촌은 그런 불행한 운명을 이어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업을 짊어진 것이고 말이야. 보지 않아야 할 것과 보아선 안 될 것들이요. 산자에겐 지옥 같은 일이지. 무녀는 말했어. 방법은 하나뿐일세. 두고두고 그 업을 갚으며 덕을 베풀게. 사악한 악령의 힘이 자자손손 내려온 건 역시 그 순리를 지키지 않고 인위적인 힘으로 업을 풀려 했기 때문일세. 안 됩니다. 당장 아이가 죽어나갈 판입니다. 언제 업을 갚고 언제 덕을 쌓는단 말입니까? 당장 아이를 살릴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눈을 뽑게. 예, 멀쩡한 눈을 말입니까? 약을 줄 터이니 다려 마시면 3일을 앓을 것이고 그 3일 이후 내 지금 나눠주는 부적을 태워 그 죄를 달고 간다려 마시면 이후 고통 없이 눈이 흐릿해지며 점차로 평안해질 것이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멀쩡한 애를 소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어허, 빛이 있다 한들 그 빛이 심성을 현혹하고 아우성치게 하여 목숨까지 쥐고 흔드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있어도 있느니만 못하고 없으면 차라리 흔들리진 않을 터이니 한낱 눈알 두 개가 사람 목숨보다 중하단 말인가. 무녀님, 눈이 있어 보고 그로 인해 괴로우니 눈이 없으면 오직 느껴지기만 할 것이라. 결국 그 업은 지워내지 못해 만져주고 들릴 것이나 그냥 놔두면 그 빛에 현혹돼 고통만 거듭되다 끝내 스스로 파내어 버릴 것이다. 미련을 버리게. 지금 가진 것에 연연하다 모두 잃고 싶은 겐가. 노인은 그 대목에서 입이 타는 듯 말을 멈추었고 문득 저는 노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회색의 희뿌연 눈동자 속 알 수 없는 것들이 이글거립니다. 섬뜩한 생각에 급히 눈을 돌렸지만 오금이 저린다고나 할까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설마 노인의 허무맹랑한 발들이 사실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정신 나간 맹인이 만들어낸 망상이요 거짓 넋두리에 불과할까요?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소경이 되었네. 무녀의 말은 사실이었고 눈이 멀자 이후론 더 이상 그 괴상망측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네. 하지만 아직도 느껴져. 내 머리칼을 흔들고 등을 간지리지. 이따금 괴성을 질러대기도 하고 말이야. 마치 지금 자네 등 뒤에서 씩씩대고 있는 이장건 그 자처럼 말이네. 저는 놀라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잠깐 제 팔에 와닿았을 뿐인데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환청이었습니다. 저밖에 들리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이런 개새끼. 함께 근무하던 경장님이 노인을 폭행한 후 고려떨어진 취객을 향해 급히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홍 경장님. 계순경. 이거. 이 새끼 숲에 떨어진 새끼야. 네, 숲에요. 홍 경장님은 제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 고려떨어진 취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주민번호를 조회해 본 모양이었습니다. 제목도 이거 어디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예, 뭔데요? 아동 성폭행. 야, 계순경 이 새끼 바지 좀 까봐. 바지를요? 위에 말고 밑에 바지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잠든 취객의 발목을 살펴보니 상처와 더불어 묘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져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봐. 발찌 끊었네. 수배 중인데 그 와중에 술을 마셔. 당황하여 전산으로 재차 확인해보니 정말로 타 지역에서 구세 여하를 추행한 후 도주 중인 성범죄자였습니다. 2주 전 전자발찌를 끊은 후부터는 계속 수배 중이었고요. 그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도 되겠소. 예.
이 작자 고소 안 하시고요. 가지 마세요. 이런 놈은 벌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동 성범죄도 큰 죄지만 이런 인간이 수배 중에 술에 취해 폭행까지 했으니 어쩌면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어찌 벌을 줄 생각이요? 감방에 쳐넣어야죠. 그 후엔 뭐 그거야 전자발찌 집중관리. 듣자니 지금도 도망친 거라던데 또 도망치면 아 그거야. 제가 더듬거리자 노인은 갑자기 씩 웃어 보이더니 취해 누워있는 성범죄자의 눈가를 어루만집니다. 웃고 있지만 재미있다기보다는 회한과 슬픔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벌로 다스릴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 불쌍한 상인들의 고열을 뽑아먹던 이 장관 그 자처럼 말이요. 죽은 사채업자 이 장관이요. 몇 년 전이요. 내 그 무녀를 다시 찾았더니 그녀는 죽고 그 딸이 자리를 이었더군요. 헌데 그 무녀님이 그럽디다. 업을 쌓으면 업으로 받고 덕을 쌓으면 덕으로 받는다고요. 하지만 난 업으로 덕을 쌓을 팔자라 하더이다. 네, 그게 무슨. 저자가 깨어나면 알 거요. 네 가진 눈을 조금 나누어 주었으니 노인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취객에게 두드려 맞아 퉁퉁 부은 얼굴로요. 고소, 고발은커녕 어떠한 행정 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좀 더 단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쉬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은 죄만으로도 꽤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될 테니 말입니다. 그가 나올 때쯤이면 전자발찌나 사회의 격리 조치도 좀 더 발전될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실정법상 잘해야 5년. 술에 취해 이뤄진 범죄면 고작 2, 3년으로 감형되는 솜방망이 처벌조차 그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살려줘. 감옥에 가지 않은 대신 그는 시설 좋고 꽤나 안락하다고 정평이 난 정신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가 나오고 재활과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비싼 약을 먹고 증상에 따라 여가 시간엔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다더군요. 그뿐인가요? 때때로 치료거가 좋으면 외출도 허용이 된답니다. 그 새끼 팔자 늘어졌네. 함께 근무하는 경장님은 그가 쇼를 하고 있다며 열을 내셨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몫의 인간을 치료해줘야 하냐며 한바탕 울분을 토해내셨죠. 하지만 저는 그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노인이 자꾸만 떠올라 찾아간 법정에서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곳에 없었지만 울며 오열하는 성범죄자의 얼굴에서 노인이 보였습니다. 고통에 사무쳐 절규하는 그의 표정과 괴성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파내버렸음에도 붕대로 칭칭 감긴 미간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그의 참담한 모습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채업자 이장권의 죽음은 행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의 심각한 자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꽁꽁 묶여 죽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 노인의 손이 스치던 순간 들었던 끔찍한 환청을 기억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자신의 업을 지우려 아니 업으로 덕을 쌓기 위해 당신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군대 전역자의 괴담. 굉장히 낡고 오래된 부대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연도가 창설 50년인가 60년이었으니 그래서 그런지 부대 안 나무들은 하늘을 가리며 동물들은 고라니, 이름 모를 알록달록한 새, 토끼, 수달, 담비,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도롱뇽, 매 등등 너무 자주 보여서 동물들도 사람들도 서로 바로 옆에 있어도 무관심한 정도였습니다. 경비부대다 보니 밤과 낮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 와도 1년 중 휴일 하루도 없이 24시간 근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달은 야간 또한 다른 주간인데 문제는 야간입니다. 한 달 내내 밤낮이 하루 반나절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 사람이 비몽사몽해지면서 기력이 떨어져 이상현상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폭행 부조리 등이 한때는 심해서 2년 전만 해도 2명이 자살했습니다. 부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내 생활관 예쁜 여자 귀신. 제 2등병 때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취침시간 직후 맞선님들과 같이 생활관을 썼었습니다. 취침시간 개인정비 시간이 일정치 못했던 부대 특성상 때문인지 취침시간이 21시였고 주말에는 취침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관에 있던 최고 선임자 상병 한 명은 당직 때문에 침상을 비울 때였고 맞선님들은 오랜만에 리모컨을 들고 신난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등병이라 굳은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맞선님 3명이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2명 침상이 나란히 있고 마주편 자리에 나머지 1명 침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나란히 있는 2명 자리 바로 옆자리였는데 재밌게 TV를 보다가 건너편 자리에 있는 1명이 어느새 잠들다가 가위가 눌는지 괴상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은 건너편에서 떠들면서 TV 보다가 늦게 가위 눌린 그 선임을 발견해서 처음에 무슨 말하는 줄 알고 뭐라고 되물어봤다가 금방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고 또 가위 눌렸나 보네 깨워줄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깨우러 일어난 선임이 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입을 가리는 겁니다. 그때 가위 눌렸던 선임은 벌떡 일어났고 저는 입을 가린 선임을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앞니 2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동그랗게 이가 깨진 겁니다. 마치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저는 다음날 늦게 가위 눌렸던 선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가위 눌렸던 느낌이 들길래 아 또 가위 눌렸구나. 저번에 봤던 그 여자 귀신을 또 봐야 되는구나 하고 있었답니다. 늘 그렇듯이 아니라 다를까. 또 주위가 이상한 말소리로 엄청 시끄러워지면서 여자 실루엣이 문에 나타났는데 문득 그 시끄러운 소리 중에 동기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와서 자기를 깨워달라고 소리 질러봤지만 으윽 하고 밖에 목소리가 안 나왔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자기 앞에 도착해 점점 모습이 뚜렷해지면서 예쁘지만 무서운 그 여자 얼굴 볼 생각에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다가온 동기 때문에 여자 실루엣이 흩어지면서 가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활관에 있는 상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별대수롭지 않게 원래 그 자리가 귀신 보는 자리라고 바꿀까? 이러는 겁니다. 전 놀래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상병이 옛날부터 누가 그래서 자기도 그 자리 써봤는데 한 번도 귀신 본 적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서 며칠 동안 별일 없었는데 맞선임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와 발 위치를 바꿔서 자면 꿈에 여자가 나온다고 반 농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한두 명씩 해보다가 정말 꿈에 여자 나왔다고 해서 반 장난으로 너도 나도 오늘은 반대로 잔다 이러다가 이야기가 상병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꺼낸 맞선임 보고 웃으면서 오늘 반대로 자서 여자가 안 나오면 넌 죽는다 이러면서 상병은 그날은 반대로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여자가 꿈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던 맞선임이 상병에게 물어보니 똥 씹은 표정으로 여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가 여자 목조르는 꿈을 꿨다고 이 색깔을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겁니다. 전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느낌이 쌓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주 가위 눌리는 선임이 혹시 얼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살짝 한가인 닮아가지고 라고 물어보니 그 상병이 이제 알아차렸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보인다는 여자 귀신이 그 귀신이냐고 하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욕하면서 소름 끼친다고 막 화를 내고 결국 그 자리는 빈자리로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제가 상병이 되고 나서 아는 형이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여기서 귀신 같은 거 본 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귀신? 거기 귀신 넘쳐나는 곳 아니냐? 그 뭐냐 존나 예쁜 귀신 하나 있는데 라고 하길래 제가 혹시 맨 가운데 화장실 바로 앞 생활관이요?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직도 그 귀신 보는 사람이 있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귀신 하나는 진짜 있나 보다. 그 이야기가 제일 신빙성이 있다니까. 나 있을 때도 그 귀신 본 사람 많았어. 아 그거 아니야.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해줘. 니네 바로 위층에 탄약중대 있지. 거기에도 똑같은 이야기 있을걸. 거기에 있던 병사 한 명이 휴가 나가서 살인 저지르고 돌아와서 귀신에 시달리다가 자수하고 잡혀갔대.
근데 웃기는 게 전혀 상관없는 아래층 우리 중대병사 한 명도 그 귀신에 시달리다가 자리 바꾸기 전에 혹시나 해서 자기 부모님이 잘 아는 무당 찾아갔더니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 찾아가래서 누굴까 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바로 위층 똑같은 위치 침상에 있는 탄약 중대병사 찾아가서 이야기해보니까 그 병사가 미안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자수해서 잡혀갔더라.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병 단지 2개월 정도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8월 여름이었습니다.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의 부대라. 야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더웠습니다. 일일병들이 야간 근무 뛰는 다른 지역으로 한 달 동안 휴일이 2, 3일 뿐이고 새벽부터 8시간 동안 한 번 안 거나 기대지도 못하고 몇 개 안 켜는 경계등 때문에 발 디딜 곳도 안 보인 상태로 산철책 찍고 오르락내리락 등산하고 올랍니다. 다음날 오전에 4, 5시간 동안 시간 쪼개서 빨래등 정비하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바로 삽질곡괭이질 하다가 바로 밤에는 또다시 근무를 나갔습니다. 20일째 되면 사람이 근무 중에 졸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근무 중 기절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 중 처음으로 이때 기절해서 20분 동안의 기억을 상실해봤습니다. 이건 별 쓸데없는 얘기군요. 제가 근무 중 환청 같은 걸 들어봤습니다. 야간 근무 여러 팀 중 고정 근무라고 근무 시간 6시간 중 2시간은 한 철문을 지키는 팀이 있었는데 고정 근무 중 갑자기 저리 멀리에서 콜록콜록하고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졸음이 확 달아나면서 바로 에이 상병님 방금 저기 방벽 뒤에서 기침 소리 들렸습니다. 이러니 사수석에서 사수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면서 오늘 간부 순찰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방탄에 있는 야투경을 켜고 제 눈을 비추면서 살금살금 갔습니다. 사수가 방벽 뒤를 보러 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왠지 무서운 마음에 같이 따라가고 싶었으나 철문 앞에서 최소 한 명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 불빛이 벽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힐끔힐끔 보며 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바로 뒤에서 귀에 대고 하는 것처럼 콜록콜록하고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돌면서 본능적으로 총으로 뒤로 겨눴고 그때 사수도 마침 나오면서 철문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는지 몸을 숙인 채 제 옆을 지나 사수석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철문에 총을 겨누고 제가 계속 굳어서 벌벌 떨고 있자 사수가 방호벽 뒤에 몸을 가린 채 야 이 새끼야 뭔데 뭔 일이야 거기 뭐 있어 하고 잠시 후 제가 총 내린 애야 투경으로 한참 살펴보더니 저한테 와서 야 이 새끼야 왜 아무 말을 안 해 뒤지고 싶어 라고 해서 저는 그제야 사수가 저한테 계속 욕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듣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임마 다들 한 번씩 그런 적 있어. 피곤해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리고 여기 별의별 동물이 다 있어야지. 아무튼 너 때문에 시발 깜짝 놀랐잖아. 멧돼지 자주 나오잖아. 아마 멧돼지 소리 같은데. 저는 그때는 멧돼지 소리를 내가 착각했구나. 바로 납득했는데 지금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뒤에서 콜록 걸렸던 소리는 숨결이 느껴진 것 같았으니까 아주 가깝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며칠 뒤에 제 맞추임도 콜록거린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수도 같이 들어서 같이 근무 내내 사수랑 공포에 떨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그 사수 보고 너는 짬이 얼만데 이등병처럼 멧돼지 소리 구별 못하냐 라고 욕은 먹었지만요. 세 번째 이야기는 군생활 중 선임이나 후임이 겪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무에 대해서 살짝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근무가 한 팀에 2명씩 들어갑니다. 사수, 부사수 순찰로 2명이 나란히 다닐 수도 없고 경계작전상 2명이 일렬로 가면서 이중으로 철책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수가 앞에 가고 바로 뒤에서 후임인 부사수가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해준 선임이 부사수 때 자기 사수가 겪은 일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근무 코스 중 X고가라고 되게 경사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무릎을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올라가던 중 사수 만료는 부사수가 사수 앞을 앞질러서 막 뛰어 올라가더랍니다. 짬 차이도 별로 안 나 둘이 친한 사이였던 사수는
자기 부사수가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리 친해도 근무 중 이런 장난치는 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무슨 일 있나? 온갖 별의별 생각하면서 막 뒤따라 뛰어 올랐던 때면 고가에 도착해서 부사수가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뻥쳐서 가만히 있는데 잠시 후 누가 뒤에서 헐레벌 뛰어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아까 자기 앞질러 뛰어가던 자기 부사수였답니다. 그 부사수가 들어오면서 비상병님 그렇게 갑자기 혼자 뛰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역시 체력도 좋으십니다. 사수는 이야기를 듣고 뭔 소리야 너 먼저 뛰어갔잖아. 화나니까 장난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사수가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길래 나중에 복귀해서 CCTV 확인해보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수가 먼저 갑자기 뛰어가는 거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지역 특성상 대부분은 오르막길이다 보니 뒤따라가는 부사수는 보통 사수 뒤꿈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부사수인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거의 빈사 상태로 졸면서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수발 뒤꿈치 2개가 보여야 되는데 사수와 자기 사이에 발 2개가 더 걸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순간 너무 소름 끼친 제의임은 한동안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하고 몇 걸음 더 따라가다가 결국은 고개를 살짝 들어 의문의 발주인 뒤통수를 봤는데 뒤통수가 아닌 목이 돌아간 얼굴 하나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후임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몇 계단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후임은 그날 팔에 뼈 부러진 거 빼고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50천. 영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50천이라는 강을 아실 겁니다. 강이 50번 굽이쳐 흐른다고 50천이라 이름 지었다는 설만 알고 정확한 내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강에서 10년 전 있었던 썰이나 풀가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놀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 집안이 가난해 태어나자마자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대략 6살 때까지 시내리에서 살았었는데 말이죠. 이 시내리라는 곳은 50천 강을 두고 큰 다리가 있어서 제법 괜찮은 피서지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년 다는 아니고 제법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지요. 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절벽을 따라 조그만 개울처럼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제법 오랫동안 물이 흘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이가 제법 깊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제가 대구로 내려와 살며 명절 때나 한 번씩 외갓집을 찾던 어린 시절 20살이 되고 면허를 취득한 친구들과 모여 여름 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유명한 곳은 이미 예약과 바가지 요금으로 엄두를 못 내던 중 제가 외갓집인 시내리를 추천했지요. 다행히 친구들의 반응은 좋았고 저희는 계획이 잡히자마자 준비를 해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오랜만에 도시 총각들이 와서 마을 분위기가 좋다고 반겨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그렇게 다들 모여서 시골인데다가 집이 다들 산중에 있어서 어둡기 전에 가야 합니다. 다리 위에서 어르신들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집으로 가시고 저와 제 친구들만 남아서 남은 술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왜인지 술이 취하면 끊기지 않아야 할 이야기가 조금씩 끊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색함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그 행동이 반복되던 도중 한 친구가 12시가 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제법 시간이 되었으니 자리를 파하자는 제안에 하나 둘씩 치우던 도중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말하길 너희들 이제 들었냐?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술자리가 중간중간 끊기는 이유가 몇몇은 이미 이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뭔가 쌓여진 기분에 서둘러 자리를 접으려는 저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은 되려 여름엔 괴담이라면서 치우던 술자리를 다시 펼치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도중 다시금 들려오는 풍덩 하는 소리. 마시던 술잔을 자리에 내려놓고 저희들은 다리로 몰려가 조용히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앞서 설명한 절벽을 따라 물이 고이는 곳이더군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던 저희는 달빛 아래 어떤 그림자가 절벽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절벽에서 그 그림자가 물을 향해 뛰어들며 쿵덩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리트맨과 다리에서 내려와 제 허리까지 오는 물 안에 있더군요. 제 뒤에는 친구 한 놈이 제 목을 조르며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고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그 광경을 봤고 저와 두 명의 친구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다리 아래로 내려가더랍니다. 남은 친구들이 큰일 난 걸 눈치채고 저 위를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끌어낸 게 저였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있던 것 같던 그 친구와 왜인지 다른 녀석을 업고 있던 친구는 말없이 외갓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난 후 저희는 두 번 다시 영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먹고 살기가 바쁜 것도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기 때문이지요. 마무리가 어설픕니다만 만약 저곳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최근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괴한 술래잡기. 야외비 내일까지다. 인당 5만원. 계좌번호 단톡방 공지에 올렸으니까 그리로 보내고 돈 안 낸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곤란해. 정우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우리는 주말에 다 같이 모여 계곡으로 놀러갈 계획을 잡고 있었다. 사실 계획이라기보다 정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자고 했다고 봐야 맞겠다. 본인이 먼저 계곡에 가자고. 경비는 본인이 과외비 받은 걸로 퉁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하루 사이에 입 싹 닫고 말을 바꾸는 그였다. 한편으론 그런 모습이 조금은 안 입곱게 느껴졌지만 나를 대신해 내 불만을 토로해주는 내 여자친구 현신이 덕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졌다. 야, 뭐 어제는 내가 돈 다 낸다더니 오를 되니까 또 말이 바뀌냐? 응? 그러자 정우는 살짝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에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하지만 현실은 굽히지 않고 아예 팔짱까지 낀 채 수화됐다. 돈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지. 물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계곡 가자 했고 우리는 내가 모든 경비를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승낙한 건데 이제 와서 내가 말을 바꿔버리면 우리야말로 곤란하지. 역시 똑 소리 나는 내 여자친구답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씨 알았어 그럼. 인당 3만원. 정우는 현신에게 굽실거리며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자 현신은 냉철하게 한마디만 내뱉었다. 나만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정우의 과외비 폰요금 내느라 절반이 날아갔대. 3만원 콜. 다른 친구들은 돈 내는 것에 대해 딱히 불만이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인당 3만원의 회비를 걷는 걸로 하고 돌아오는 주말에 바로 짐을 싸서 계곡으로 놀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정우가 입을 열었다. 아, 깜빡 불판이랑 텐트. 이것저것 누가 챙겨 올지 다 정해야 하지 않아? 그리고 현신이 다시 정우에게 대답했다. 야, 이 바보야. 이미 다 정했어. 너만 정하면 돼, 너만. 아, 번호 없다 번호. 넌 번호 챙겨와. 이로써 우리들의 여행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짜였다. 이제 계곡에 가서 신나게 놀 일만 남은 셈이었다. 그럼 이제 가자. 나 오늘 집에 부모님 안 계셔서 동생 밥 챙겨줘야 돼서 얼른 가야 해. 현신이 말을 꺼냈고 그제야 다들 뿔뿔이 집으로 흩어져 갔다. 그리고 나올 뒤 기다리던 주말이 다가왔다. 각자 준비하기로 한 용품을 챙겨 모두 터미널에서 만났고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적한 계곡을 찾았다. 물이 흐르는 곳 바로 위쪽에 텐트 2개를 치고 각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람은 총 5명이지만 텐트 하나는 나와 현신, 둘이 쓸 텐트이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 셋이 쓸 텐트였다. 약 1시간쯤 흘렀을까 문득 정우가 말을 꺼냈다. 야 이제 물놀이도 지겨운데 좀 신선한 게임 해보자. 그의 제안에 솔깃한 나는 가장 먼저 물어보았다. 게임? 어떤 게임? 글쎄 뭐가 좋을까? 그러자 현신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안을 했다. 술래잡기 어때?
계곡에서 술래잡기라니. 조금 의아해하며 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면 방식이 있을 거 아냐? 그냥 술래잡기 말이야. 산이잖아. 숨을 대도 많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러자 김 빠진 얼굴을 한 정우가 대답했다. 야, 여기 시골이라 해 금방 질 텐데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의 말을 들은 현신이 손가락을 타 튕기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지. 일단 술래를 정하고 나머지는 숨는 거야.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술래가 우리를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쏘기 어때? 좋긴 한데 해가 언제 질 줄 알고. 조용히 있던 친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러자 현신은 더 흥분한 채로 대답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알아놨지.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 경월산의 일몰은 오후 7시 12분쯤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려면 적어도 7시 전까지는 찾아야 하겠지. 응, 6시 50분까지로 하자. 각자 휴대폰 잘 들고 다니고 6시 50분 땡 할 때까지 안 잡히면 텐트로 복귀하는 거야. 오케이. 재밌겠다. 좋아 좋아. 정우가 급작스레 흥미를 보였고 나머지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게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술래는 정우가 되었다. 그가 술래가 된 이유는 현신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왜 술래야? 가위바위보 해. 야, 넌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래? 솔직히 우리 돈 안 쓰고 그냥 집구석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계곡 가자 노래 불러서 왔지. 근데 내가 돈 다 낸다고 해놓고 회비까지 걷었지. 그럼 양심상 내가 술래해야 하는 게 이치 아니니. 이치는 무슨 이건 린치야. 린치. 그의 난정우에게 살짝 톤을 높여 말했다. 아 닥치고 그냥 해. 그러자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는 본인 바로 앞에 놓인 느티나무에 얼굴을 묻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반복하고 있었다. 우린 각자 볼뿔이 흩어져 숨기 시작했고 난 현신과 같이 숨고자 했지만 현신은 금방 들킬 것 같다며 나보고 다른 곳에 숨으라고 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큰 바위 뒤에 숨어 똥대를 살피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열어 확인해보니 시간은 오후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뭐야? 1시간이나 되네. 그때까지 못 찾으면 진짜 바보다 바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위에 기대 슬며시 눈을 감았다. 물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휘기는 소리. 이 모든 자연에 취해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내 뒤쪽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당황한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다. 주변은 이미 깜깜해진 지 오래고 나를 찾는 친구들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우선 휴대폰을 열어 시간을 확인해보자. 저녁 8시가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문득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친구들이 날 찾으러 다니고 있겠구나. 얼른 내려가야겠다. 나는 우리가 쳐놓은 텐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숨어서인지 금방 내려갈 수 있었지만 나는 내려가는 도중 정우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그 신발이 정우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나뿐만 아닌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출발 당일 아침 버스에 오르며 정우가 새로 산 신발이라며 자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하며 서둘러 텐트로 향했지만 왜 예상외로 텐트에는 내 여자친구인 현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쪼그려서 무릎을 모은 채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마치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젖어 있었다. 난 얼른 달려가 그녀에게 물었다. 너 괜찮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추운 것인지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기에 얼른 가방을 열어 얇은 카디건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녀에게 갈아입으라고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입을 열었는데 너 찾으러 다니다가 물에 빠졌어. 어디 갔다 온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미안 바위 뒤에 숨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어. 아니 근데 다른 애들은 설마 아직도 나 찾으러 다니는 거야? 나도 몰라. 너 길 헤매는 거 같다고 찾아오겠다고 가더니 1시간째 소식이 없어. 난 점점 초조해져 갔다. 산을 내려오며 발견한 정우의 운동화 그리고 1시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니. 아, 오다가 이걸 주웠어.
너도 기억나지? 정우가 자랑하던 운동화. 그러자 그녀는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애들 죽은 거면 어떡하지? 우리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죽긴 누가 죽는다 그래. 나 찾으러 가겠다고 산 깊숙이 들어갔을지도 모르잖아. 더구나 근처에 군부대도 있어서 위험한데. 일단 내려가서 구조대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우린 짐이고 뭐고 우선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홀몸으로 하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현신이 또다시 딱딱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산에서 추락사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고 경기도에 있는 산 중에서 이 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대. 그녀의 말을 듣고 난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친구들 모두 사고를 당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생각은 곧 입 밖으로 나오곤 했다. 만약에 우리만 산 거면 어떡하지? 애들 정말 발이라도 삐끗해서 사고라도 당한 거면 어떡해? 그러자 그녀는 나를 무심히 쳐다보더니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난 또다시 생각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 생각은 입 밖으로 나왔고 또 한 번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대뜸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내게 물었다. 날은 어두워 주변도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말이다. 난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그런 감정은 숨긴 채 되물었다.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 왜? 우리만 살았다고 생각하냐고. 너만 살았잖아.